영하 22도의 알프스 설원, 일본과 중국마저 추위에 무릎 꿇은 생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직 한국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기적을 보여주었죠.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했기에 이토록 완벽했을까요? 자존심 센 경쟁자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압도적인 기술과 밥심. 밀라노의 겨울을 가장 뜨겁게 지배해버린 대한민국 밥차 부대의 전설 지금 시작합니다. 이 산 꼭대기까지 밥차를 보낸다고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공식 보고서에 실현 불가능이라 적고 철수했고 독일은 그 예산으로 감자나 더 심으라며 비웃었죠. 그렇게 선진국이라 불리는 17개국이 전부 침을 뱉고 떠난 이호칸의 설원에 유일하게 한국만이 22억이라는 거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텅 빈 일본 부스를 지나 한국 텐트 앞에선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더군요. 콧대 높기로 소문난 우리 이탈리아 스태프들마저 체면 따위 다 버리고 침을 꿀꺽 삼키며 줄을 서게 만든 그 하얀 연기의 정체. 전 세계 93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의 밥심 작전, 그 전설 같은 이야기는 바로 제가 서 있던 이 얼어붙은 지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이번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의 자원봉사팀 리더입니다. 밀라노 공대를 졸업하고 조국의 영광을 위해 자원했지만 솔직히 지금 제 심정은 후회라는 단어 하나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6년 2월 5일 오후 4시 30분. 개막식을 딱 하루 앞둔 시점인데 이곳 코르티나 단페초의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사는 기분이랄까요? 눈 덮인 돌산이 만드는 황금빛 노을은 아름답지만 볼펜 잉크가 얼어서 나오지 않고 스마트폰 배터리가 10분에 20%씩 광속으로 줄어드는 이곳은 말 그대로 생존이 위협받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조직위원회의 고질병인 만만디 정신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폭설과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15분마다 와야 할 선수촌 셔틀버스가 2시간째 멈춰 섰거든요. 제 눈앞에는 수십 개 국가의 선수들과 코치진이 뒤엉켜 고함을 지르고 있고 저는 먹통이 된 무전기를 들고 잠시만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유독 처량해 보이는 일본 선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올림픽 현장에서 일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파나소닉이나 도요타 로고가 박힌 라운지는 언제나 따뜻했고 여유가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목격한 일본 팀은 마치 몰락한 귀족 가문의 도련님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승강장 구석 기둥 뒤에 옹기종기 모여 떨고 있었는데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낸 건 비닐에 쌓인 차가운 주먹밥이더군요. 예산 삭감 때문인지 기업들이 후원을 끊어서인지 이번 대회 일본팀의 보급품은 정말 편의점 수준만도 못해 보였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에 꽁꽁 언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있나요? 씹는 둥 마는 둥 하며 억지로 물을 삼키는 그들의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보고 있는 제가 다 목이 메일 지경이었죠. 반대편 상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붉은 패딩을 입은 거대한 무리 바로 중국 선수단이었는데요. 이쪽은 조용히 굶주리는 일본과 달리 시장판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유럽산 고기의 도핑 문제를 우려해 본토에서 공수해온 진공 포장빵을 뜯고 있었는데 그 빵들이 추위에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스태프들에게 전자레인지를 가져오라며 떼를 썼지만 전기가 없는 야외 승강장에서 그게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인의 축제라고? 이건 그냥 난민 수용소나 다름없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수들은 춥고 배고파서 예민해져 있고 버스는 올 생각을 안 하고 이대로 밤이 깊어지면 정말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차가운 회색빛 풍경 속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건 말이죠. 일본팀이 웅크리고 있는 기둥과 중국팀이 소란을 피우는 공터 사이 승강장 가장 좋은 자리에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무리가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선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처럼 화를 내지도 발을 동동 구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목에 건 최신형 기기들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더군요. 무엇보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그들의 짐 더미 옆에 세워진 낯선 트럭 한 대였습니다. 우리 조직이 차량도 아닌 그 트럭의 짐칸이 열리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박스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프랑스인 자원봉사자가 제 팔을 툭 치며 물어보더군요. 마르코, 너 저기서 무슨 냄새 안 나? 냄새? 무슨 냄새? 아니, 저기 한국팀 쪽에서 말이야. 뭔가 엄청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코를 킁킁거려 보니 차가운 알프스의 바람 사이로 정말 믿을 수 없는 향기가 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식은 밥이나 딱딱한 빵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뇌를 녹이고 위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맵싸하고 고소한 아주 뜨거운 음식의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순간 시끄럽게 떠들던 중국팀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일본팀도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들어 한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색빛 절망뿐이던 승강장에 마치 마법처럼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저 하얀 연기, 저건 분명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밀라노 공과대학에서 연력학을 전공한 제 상식대로라면 영하 22도의 허허벌판에서 외부 전력 없이 저 정도의 고열을 뿜어내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화재를 의심했습니다. 추위에 지친 한국 선수들이 규정을 어기고 몰래 휴대용 가스 버너라도 켠 게 아닐까 싶어 반사적으로 태블릿 PC를 켜고 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인했죠. 그런데 화면에 뜬 데이터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더군요. 한국팀이 머무는 B-4구역은 전력 차단 상태였고 열감지 센서에도 화재로 볼만한 붉은 경고등은 전혀 뜨지 않았습니다. 오류인가 싶어 화면을 두드려봐도 시스템은 정상이라는 초록색 불빛만 깜빡일 뿐이었죠. 젠장, 이 미친 사람들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 거야? 저는 즉시 무전기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한국 텐트를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전 책임자로서 당장 저 위험한 불장난을 제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발걸음을 재촉한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와 제 코 속 점막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 냄새의 진원지를 확인하고 싶은 본능이 더 컸거든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향기는 더욱 선명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있던 매캐한 디젤 매연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알싸한 고추기름 냄새와 갓 지은 밥 특유의 단내가 제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데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점심으로 딱딱한 샌드위치 반 조각을 먹은 게 전부였던 제 위장이 비명을 질러댔기 때문이죠. 한국 선수단 앞 5m 지점까지 다가갔을 때 저는 제가 예상했던 가스버너나 모닥불 따위는 없다는 걸 확인하고 멍하니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제 눈앞에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검은 롱패딩을 입은 한국 선수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네모난 종이 상자들의 끈을 하나씩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취익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상자 틈새로 하얀 수증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불도 전기 코드도 없는데 마치 용광로처럼 스스로 끓어오르는 상자들. 그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일종의 소형 화학 플랜트처럼 보였습니다. 맘마미아.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에서도 발열, 전투 식량을 본 적은 있지만 기껏해야 미지근하게 데워주는 수준이었지 저렇게 시베리아 증기 기관차처럼 열기를 뿜어내진 못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내용물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비상식량이라면 죽처럼 뭉개진 볶음밥이나 형체를 알 수 없는 덩어리가 들어있기 마련인데 저 상자 안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붉은 양념이 배어든 고기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맑은 국물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건 보급품이 아니었습니다. 밀라노 시내의 고급 한식당 메뉴를 그대로 축소해서 이 산 꼭대기로 순간 이동시킨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손에 들린 조직이 지급용 태블릿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식사 배급 지연 예상 대기시간 40분이라는 절망적인 알림만 떠 있더군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우리 이탈리아가 준비한 건 고작 차가운 빵 쪼가리인데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국은 이혹한 속에서 갓 지은 밥을 먹고 있다니. 머릿속에서 뭔가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딸그락 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일본팀 코치 중 한 명이 들고 있던 텀블러를 떨어뜨린 채 넋을 잃고 한국 쪽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의 시선은 한국 선수가 젓가락으로 집어든 김이 나는 고기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본 코치의 손에는 비닐도 뜯지 않은 차가운 편의점 주먹밥이 들려 있었는데 저 뜨거운 한국 도시락과 비교하니 그게 마치 돌덩이처럼 초라해 보이더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락 문화의 원조는 일본이라며 떵떵거렸던 그들이 지금은 한국이 뿜어내는 하얀 증기 너머로 침만 삼키고 있는 꼴이라니. 그건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기요. 제가 넋을 놓고 있는데 한국 스태프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여기서는 취사가 금지되어 라고 웅얼거리며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내밀더군요. 최신형 삼성 갤럭시 화면에는 번역 앱이 켜져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셔틀버스 기사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선수들이 다 먹고 나면 바로 출발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선수들은 밥 언제 주냐고 아우성치며 셔틀버스가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팀은 이미 식사를 시작했고 벌써 다음 스텝인 이동 계획을 짜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재난 같은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직 위조차 헤매고 있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한국만이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가동하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하고도 확실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팀 쪽에서 풍겨나오는 그 악마 같은 냄새가 배고픔에 이성을 잃어가던 다른 나라 선수들의 코끝에 닿기 시작했거든요. 조용하던 중국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더니 누군가 참지 못하고 한국 텐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보였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얼어붙은 산속의 질서는 이제 조직위가 아니라 저 하얀 김을 뿜어내는 작은 상자가 지배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예감은 불길할 정도로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열이 무너진 건 중국 선수단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빵이 딱딱하다며 스태프들에게 고함을 지르던 그들이 한국 텐트 쪽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보자마자 홀린 듯이 바리게이트를 넘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통제선을 지키던 제 동료들이 돌아가세요. 거긴 한국팀 전용구역입니다. 라고 외치며 막아섰지만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매콤한 향신료의 유혹 앞에서는 공권력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프랑스 선수들조차 힐끔거리며 한국 텐트 주변을 서성거렸고 콧대 높은 미국 스태프들도 도대체 저 냄새의 정체가 뭐냐며 저에게 무전을 쳐대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인파를 헤치고 그 냄새의 진원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안전 책임자로서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저조차도 그 기적 같은 열기를 가까이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팀의 천막 안쪽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의 밀도를 느꼈습니다. 바깥이 영하 20도의 아수라장이라면 이곳은 마치 정밀하게 통제된 반도체 공장 라인처럼 차분하고 건조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더군요. 제 눈앞에는 검은색 기능성 패딩을 입은 한국 스태프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려드는 타국 선수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손에 든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를 번갈아 확인하며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동네 잔치 같은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냉철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김철수 선수, 체온 36.5도 정상. 식사 시작하세요. 섭취 시간 15분입니다. 한 스태프가 무선 이어셋으로 누군가와 교신하며 도시락 하나를 선수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그 도시락 옆으로 다가가 내용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탈리아가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도시락 뚜껑에는 선수의 이름과 종목뿐만 아니라 총 칼로리 850칼로리, 나트륨
2g, 단백질 40g이라는 영양성분표가 QR코드와 함께 정밀하게 인쇄되어 있더군요. 제가 알던 밥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호칸의 날씨와 경기 일정을 고려해 계산된 일종의 고체 연료이자 전략 물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타국 선수들이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면 으스대거나 당황하기 마련인데 한국 선수들은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 젊은 여성 스태프였습니다. 그녀는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도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담긴 검은 액체를 마시고 있었는데 컵 안에는 놀랍게도 얼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스, 커피? 제가 믿을 수 없어 멍하니 중얼거리자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파랗게 질린 저를 보더니 전혀 춥지 않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컵을 들어보이며 짧게 말하더군요. 아, 이거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국인은 카페인이 없으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추위쯤은 씹어먹는다. 우리는 감성에 호소하러 온 게 아니라 효율을 증명하러 왔다는 무언의 압박감 같은 거였죠. 영하 20도에서 얼음 띄운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물류 데이터를 체크하는 민족. 저는 그 기이한 차가움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란을 피우던 중국 임원 한 명이 결국 한국 테이블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죠. 헤이, 우리도 돈 낼게. 그 도시락 우리 선수들한테도 좀 팔아. 100달러? 200달러? 얼마면 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황하거나 화를 낼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그는 들고 있던 갤럭시 탭 화면을 끄지도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들어 중국 임원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AI처럼 건조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판매용 상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서울에서부터 계산된 보급품입니다. 재고가 단 한 개도 남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외부 반출은 불가능합니다. 뭐? 그냥 밥이잖아. 좀 나눠주면 어디가 덧나? 밥이 아니라 경기력입니다. 돌아가 주시죠. 그 단호한 한마디. 밥이 아니라 경기력이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1도쯤 더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중국 임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지만 한국 매니저의 눈빛이 너무나도 차갑고 이성적이어서 감히 더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일본 선수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빛으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올림픽은 축제였지만 한국이 준비한 올림픽은 전쟁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미싱 돌리던 시절에 감성이나 정 따위에 기대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한국은 새벽 배송으로 단련된 미친 물류 시스템과 얼음 커피를 마시며 밤샘 업무를 처리하는 지독한 효율성 그리고 스마트 기기로 무장한 디지털 군단이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가 슬로우 라이프를 외치며 셔틀버스 하나 제대로 배차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 이 산속에 완벽한 리틀 코리아를 건설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치익! 그때 또 다른 도시락의 발열끈이 당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김이 제 얼굴 앞까지 피어오르더군요. 그 수증기 사이로 매콤한 제육볶음을 흰 쌀밥에 얹어 크게 한 입 먹는 한국 선수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으니 조직 위에서 지급한 딱딱하게 굳은 초콜릿바가 만져지더군요. 비참했습니다. 개최국 스태프인 제가 손님인 한국팀에게 구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무전기 대신 제 개인 폰이 울렸습니다. 밀라노 본부 상황실에 있는 제 친구였습니다. 저는 한국팀의 그 압도적인 식사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마르코. 너 거기 상황 괜찮아? 지금 SNS에 난리가 났어. 난리라니. 무슨 소리야? 지금 밀라노 시내에 있는 코리아하우스 말이야. 거기 지금 줄이 1km 넘게 서 있대. IOC 위원장이고 뭐고 VIP란 VIP는 다 거기로 갔다고. 너네 현장 쪽은 어때?
거기도 한국 애들이 뭐 사고 친 거 없어?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고? 그래요, 이건 사고죠. 전 세계 93개국의 길을 죽여버린 대형 사고. 저는 눈앞에서 얼음 커피를 흔들며 다음 일정을 체크하는 한국 스태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긴 지금 완전히 한국 땅이다.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내뱉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더군요. 분명 영하 22도의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뇌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일으키는 일종의 마비 증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마주하면 일단 부정부터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제 꼴이 딱 그랬습니다. 방금 본 그 완벽한 시스템, 펄펄 끓는 도시락, 그리고 얼음 커피를 마시는 여유. 이게 현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거칠게 고개를 저으며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짜악 하는 소리와 함께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눈앞의 풍경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선명하게 제 시야를 파고들더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붕괴는 제 옆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이야. 누군가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텀블러를 떨어뜨렸던 일본팀의 수석 코치였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한국 텐트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의 신체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쓰고 있던 안경을 거칠게 벗어 손수건으로 벅벅 문질러 닦고 있었습니다. 렌즈에 서린 김 때문에 잘못 본 것이라고 믿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다시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한국팀의 풍요로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단순한 수전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신념이었던 기술의 일본, 디테일의 일본이라는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의 발작적인 경련이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더군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흐르기도 전에 하얗게 얼어붙는 모습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 저건 분명 드라이 아이스일 거야. 그가 옆에 있던 자국 선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드라이 아이스요? 코치님, 저건 음식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야. 냄새는 향료를 뿌린 거고 저 하얀 연기는 시각 효과를 노린 드라이 아이스라고. 영하 20도에서 외부 전력 없이 물이 끓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저건 다 한국 놈들이 우리 기를 죽이려고 꾸민 쇼야. 그는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억지였지만 그는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일본이 예산이 없어 차가운 주먹밥을 먹고 있는데 한국이 진짜로 따뜻한 밥을 먹고 있다면 그건 일본이 돈에서 진 게 아니라 능력에서 졌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 패배감만큼은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한국 스태프들이 들고 있는 전자기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저 태블릿들. 삼성 로고가 박혀 있지만 사실은 모형일지도 몰라. 그래, 디스플레이만 켜놓은 가짜겠지. 이 추위에 배터리가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어. 내 파나소닉 무전기도 방전돼서 먹통인데 한국 배터리가 버틴다고? 거짓말이야. 저건 녹화된 영상을 틀어놓은 거야. 그는 자신의 먹통이 된 무전기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있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팩트를 음모론으로 덮어버리려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 애처로울 지경이었죠. 중국 쪽 반응은 더 원초적이었습니다. 야, 온도계 가져와.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중국 임원 한 명이 휴대용 온도계를 흔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스태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여기가 영하 22도라며. 근데 어떻게 얼음물을 마셔? 사실 여기 별로 안 추운 거 아니야? 조직위가 우리한테 겁주려고 온도 조작한 거지? 그는 자신의 뺨이 동상으로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는데도 추위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추위를 안 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약해 빠진 거라고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는 덜덜 떨면서도 패딩 지퍼를 내리는 기행을 벌였습니다. 안 추워.
하나도 안 춥다고. 한국 놈들이 허세 부리는 거에 속지 마. 그렇게 소리치던 그는 3초도 못 버티고 애취 하며 재채기를 터뜨렸고 황급히 지퍼를 다시 올리더군요. 그 꼴사나운 코미디를 보며 저는 헛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들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격차가 경쟁자들의 정신줄을 끊어놓은 겁니다. 차라리 한국 대단하다고 인정해버리면 편할 텐데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려다 보니 인지부조화가 와버린 것이죠. 저라고 다를 건 없었습니다. 저는 개최국 스태프입니다. 이 난장판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제 머릿속은 변명거리를 찾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래,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트럭이 우연히 고장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시스템? 개뿔. 그냥 돈지랄 좀 한 거겠지. 우리 이탈리아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안 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되뇌며 한국 텐트의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뭐라도 하나 트집 잡을 거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거나 트럭 뒤편에서 몰래 가스 버너를 쓰고 있다거나 하는 속임수의 증거를 찾아내서 이 비참한 패배감을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마치 불륜 현장을 덮치려는 탐정처럼 저는 한국 트럭 뒤쪽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담배꽁초 하나, 비닐 조각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 찍힌 타이어 자국조차 오와 열을 맞춰 정갈하게 찍혀 있더군요. 트럭 짐칸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가동 중이라는 녹색 램프만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함 앞에는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 라벨이 완벽하게 붙어 있었고 그 옆엔 손 소독제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허점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한국의 완벽함만 더 돋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건 운도 속임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실력이었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쌓아왔다고 자부하는 선진국의 시스템이 한국의 저 트럭 한 대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때 제 뒤에서 일본 코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건 분명 뭔가 불법적인. 그는 여전히 한국 텐트를 노려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더군요. 그는 자신의 세계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 누군가 이 상황을 강제 종료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한국 너네 반칙이라고 외쳐주기를,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이 정당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삐뚤어진 기도가 하늘에 닿기라도 한 것처럼 산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맹렬한 기세로 승강장 쪽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선수용 버스는 못 와도 높은 분들이 타는 차는 언제나 길을 뚫고 오는 법이니까요.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일본 코치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구세주라도 만난 표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실세이자 강양약강의 표본인 사토 켄지 기술위원장이었습니다. 그가 등장했다는 건 이 불안한 인지 부조화의 단계가 끝나고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곧 진짜 지옥문이 열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리고 사토 켄지 위원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설원 위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지만 그 깐깐함의 방향은 언제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데 있었으니까요.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영하 20도의 칼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짜증스럽게 쓸어 넘기며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당연히 저는 그가 구석에서 떨고 있는 자국 선수들, 즉 일본 팀에게 먼저 달려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토 위원장의 시선은 위원장님이라며 반색하는 일본 코치를 투명 인간 취급하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멈춘 곳은 오직 한 군데 하얀 김을 모락모락 피워내며 평온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한국 선수단 쪽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매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마르코, 자네 지금 뭐하고 있나?
저것들 당장 압수해. 그가 저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거 말이야. 한국 놈들이 피우고 있는 저 연기. 저거 지금 화기엄금구역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거잖아. 규정 위반이야. 그는 씩씩거리며 한국 텐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의 뒤를 쫓으며 설명했죠. 아니, 위원장님. 오해십니다. 저건 불이 아니라 발열 용기라서 화재 위험이 전혀. 시끄러워. 내가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한 거야. 그는 제 말을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마치 범죄 현장을 적발한 형사처럼 거만하게 허리에 손을 올리고는 한국팀 테이블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식사를 하던 한국 선수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이야? 신성한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지? 한국 매니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까 중국 임원들을 상대할 때처럼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건조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저희는 규정된 대기구역 내에서 선수단 보급을 진행 중입니다. 보급? 이 냄새가 보급이야? 이 역겨운 마늘 냄새가 다른 나라 선수들의 컨디션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이건 명백한 환경 테러야. 환경 테러라니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미국, 심지어 일본 선수들까지 그 테러를 당하고 싶어서 입맛을 다시며 부러워하고 있는데 말이죠. 냄새가 역겨운 게 아니라 그 냄새를 맡고도 먹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비참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시선이 자꾸만 한국 스태프들의 목에 걸린 최신형 삼성 스마트폰에 머물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국 선수들은 돈이 없어 편의점 주먹밥을 먹는데 한국 선수들은 삼성 로고 아래서 갓 지은 밥을 먹는 꼴을 보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겁니다. 저 알량한 열등감이 규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폭발한 것이죠. 지금 당장 이 불법 위험물들 전부 폐기 처분해. 명령이야. 사토 위원장이 소리를 지르자 옆에서 눈치를 보던 중국 임원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중국팀이 대신 수거해서 처리해줄게. 말은 수거지만 눈은 한국 도시락을 보며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죠. 일본의 질투와 중국의 탐욕이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매니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토 위원장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는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치우라고 했잖아. 그가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두르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도시락 하나를 쳐버린 겁니다. 철퍼덕.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던 하얀 쌀밥과 붉은 제육볶음이 차가운 눈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양념이 핏자국처럼 번져나갔고 피어오르던 수증기는 차가운 땅에 닿자마자 힘없이 꺼져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함이 현장을 지배했죠. 음식을, 그것도 굶주린 현장에서 남이 먹던 밥그릇을 엎는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사토 위원장은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구두로 툭툭 차며 비웃더군요. 쳇 냄새하고는. 이런 싸구려 음식을 먹으니까 기록이 그 모양이지. 선진국 매너 좀 배우라고 미개하게 불이나 피워대고 말이야.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한국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22억을 들여 만든 정성을 싸구려와 미개로 모독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감정 없는 AI처럼 냉철하게 대응하던 한국 매니저의 안경 너머로 시퍼런 안광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요. 그는 천천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토 위원장은 한국 매니저가 주먹이라도 휘두르길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야 폭력 사태를 빌미로 한국팀을 징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 매니저가 꺼낸 건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최신형 갤럭시 S25 울트라.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렌즈를 사토 위원장의 얼굴 정면에 들이댔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 밥그릇을 엎고 비웃던 사토의 만행이 고스란히 4K 고화질로 녹화되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뭐야? 그거 안 치워?
사토 위원장이 당황했지만 한국 매니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올려 무언가를 띄웠습니다. 검은색 배경에 올림픽 오륜기가 그려진 일반인은 다운로드조차 할 수 없는 특수 앱이었습니다. IOC 공식 이의 제기 신고 시스템 연결됨. 한국 매니저의 입술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소름 끼치게 차분했습니다. IOC 규정 제4장 2조 선수단에 대한 고의적 위협 및 모욕 행위. 그리고 제5장 7조 공식 승인된 후원사 보급물자에 대한 파손 행위. 그는 바닥에 떨어진 밥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당신이 발로 찬 건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가 IOC 공식 승인을 받아 반입한 의료용 영양보급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그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의 5G 네트워크를 통해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윤리위원회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업로드 완료까지 3초 남았군요. 뭐라고? 윤리위원회? 3, 2, 1. 전송 완료. 띠링. 청명한 알림음이 설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매니저는 싱긋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위원장님. 당신은 방금 전 세계 93개국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커리어와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명예를 저 제육볶음과 함께 바닥에 쏟아버리셨습니다. 사토 위원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는 걸 보며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총도 칼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매뉴얼과 일본 기업이 떠난 자리를 장악한 삼성의 기술로 가장 합법적이고 잔인하게 숨통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전송. 완료라고? 사토 위원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한 눈으로 한국 매니저의 스마트폰과 자신의 발밑에 쏟아진 제육볶음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곧 허세 부리지 마. 동영상 하나 보냈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라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격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전송 완료라는 말은 단순한 신고 접수가 아니라 이 거대한 올림픽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관리자의 처형 버튼이었으니까요. 지잉. 정적을 깨고 사토 위원장의 주머니 속에 있던 아이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옆에서 눈치를 보던 중국 임원들의 스마트폰, 심지어 재무전기와 연결된 공용 태블릿까지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죠. IOC 보안 경고, 적색 경보. 대상, 사토 켄지, 접근, 출입 거부됨. 제 단말기에 뜬 붉은색 경고창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메일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메인 서버가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사토 위원장을 바이러스로 규정하고 그의 모든 디지털 권한을 강제로 박탈해버린 겁니다. 사토 위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더군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에 걸고 있던 AD카드를 들어 올려 리더기에 미친 듯이 갖다 댔습니다. 삑!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평소라면 경쾌하게 울려야 할 승인음 대신 불길한 저음의 경고음만이 그의 귀를 때렸습니다. 고장이야. 이거 기계가 고장난 거라고. 그가 악을 쓰며 단말기를 내리치려던 순간 한국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인간이 하죠. 한국 매니저는 태블릿 화면을 조작하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시각부로 귀하의 AD카드 승인 코드는 IOC 중앙 서버에서 영구 삭제되었습니다. 사유는 선수단 안전 위험 및 공식 후원사 물품 고의 파손. 이에 따라 귀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 센터를 포함한 모든 보안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네가 뭔데 그런 결정을 해? 나는 기술위원장이야. 사토가 핏대를 세우며 달려들려 했지만 한국 매니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소롭다는 듯 자신의 검은색 패딩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보여주더군요. 검은색 티타늄 위에 금색으로 새겨진 삼성전자 글로벌 총괄 감독관 배지였습니다.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저는 밥이나 풀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대회 경기 운영 시스템과 보안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삼성의 파견 감독관입니다. 귀하가 방금 더러운 구두발로 걷어찬 그 도시락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핵심 자산이고 귀하가 서 있는 이곳의 모든 센서는 삼성의 관제 하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토 위원장의 뼈를 때리는 철퇴와도 같았습니다. 파나소닉과 도요타가 떠난 지금 이 올림픽의 심장이 누구 기술로 뛰고 있는지 잊으셨습니까? 귀하의 무전기, 숙소 도어락, 의전 차량 배차 시스템까지 전부 우리가 구축한 서버 안에서 돌아갑니다. 제 권한으로 귀하의 모든 접속 권한을 동결 처리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은 이 산속에서 밥 한 톨, 물 한 모금도 전산상으로 결제할 수 없는 유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월권이야. 국제법 위반이라고. 천만에요. 귀하가 서명하신 IOC 임원서약서 제12조 3항 후원사의 자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기술 파트너사는 즉각적인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해놓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논리적 완패. 사토 위원장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규정과 조약에 의해 자신이 처단당하는 꼴이라니. 그 압도적인 기술 격차 앞에서 옆에 있던 중국 임원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국 매니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밥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죠.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B팀 상황 발생. 코드 옐로. 즉시 대체품 투입 및 현장 클린업 실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트럭 문이 열리더니 사람이 아닌 납작한 원반 모양의 로봇이 내려왔습니다. 삼성의 AI 청소 로봇이 눈길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해 사토가 엎어버린 오물 자국을 순식간에 빨아들이고 스팀 살균까지 해버리더군요. 뒤이어 예비용 도시락이 선수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미 가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드시면 됩니다. 사고 수습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사토가 저지른 깽판이 고작 3분짜리 해프닝으로 처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매니저는 마지막으로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 식사 계속하세요. 셔틀버스는 정확히 10초 뒤에 도착합니다. 스마트싱스로 신호를 제어해서 길을 뚫었습니다. 10초? 이 눈길에? 제가 의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5, 4, 3, 2, 1. 부항. 거짓말처럼 저 멀리 코너를 돌아 거대한 셔틀버스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던 버스가 한국팀이 온다고 말하자마자 정확히 도착한 겁니다. 마치 이 산맥의 시간마저 한국의 시스템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버스 문이 열리고 따뜻한 온기가 쏟아져 나왔지만 사토 위원장은 그 버스에 탈 수 없었습니다. 그의 AD카드는 이미 겁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현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토는 눈 위에 주저앉았고 이를 지켜보던 전 세계 선수들의 눈빛은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주먹 하나 쓰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시스템만으로 상대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압도적인 힘을요. 이 산속의 진정한 지배자는 주최국인 이탈리아도 과거의 영광에 취한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기술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치익! 거대한 셔틀버스의 공안문이 열리는 소리가 사토 위원장에게는 지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건 히터의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영하 22도에 칼바람에 떨던 사람들에게 그 온기는 구원 그 자체였죠. 프랑스 선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먼저 버스에 올랐고 눈치를 보던 미국 코치진과 이탈리아 스태프들도 허겁지겁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선수단이 아주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위원장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버스 앞문으로 달려들더군요. 자, 잠깐. 나도 타야 해. 나 위원장이야.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진 채 닫히려는 문틈으로 자신의 팔을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있던 이탈리아인 기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사의 눈앞에 있는 운행 단말기에는 사토의 AD카드가 인식되는 순간 거대한 X마크와 함께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었으니까요. 안 됩니다. 시스템이 거부했습니다.
기사는 딱 한마디를 던지고는 가차없이 문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닫힌 유리문 너머로 사토 위원장의 절규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유리를 두드리며 뭐라고 소리쳤지만 방음이 완벽한 최신형 전기버스에 차창을 뚫고 들어오기에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버스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차창 밖의 풍경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지는 창밖으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사토 위원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버스의 뒷공무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방금 전까지 그의 비위를 맞추던 중국 임원들이 그를 모른 척하며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더군요. 권력이 사라진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설원 위에 그려진 그 한 폭의 그림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왜 건드리기를? 저는 저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최고의 파트너지만 건드리면 최악의 저승사자가 된다는 걸 왜 저 늙은 위원장은 몰랐던 걸까요? 버스 안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단순히 따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제공한 이 셔틀버스는 움직이는 IT 센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좌석마다 초고속 5G 와이파이와 무선 충전기가 깔려 있었고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실시간 경기 정보가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SNS 앱을 켰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실시간 트렌드 1위 샵 한국 도시락, 실시간 트렌드 2위 샵 사토 퇴출, 실시간 트렌드 3위 샵 삼성의 정의.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아니, 한국의 시스템이 무서울 정도로 빨랐던 겁니다. 아까 한국 매니저가 전송 버튼을 누른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토 위원장이 밥그릇을 걷어차는 영상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와, 일본 수준 실화냐? 밥그릇 걷어차는 건 선 넘었지. 저 사람 누구야? 당장 올림픽에서 쫓아내야 함. 한국 기술력 미쳤다. 로봇이 청소하고 시스템으로 락 거는 거 봄. 사이버펑크 그 자체네. 더 충격적인 건 일본 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조차 사토 위원장을 옹호하기는커녕 나라 망신이다. 제발 돌아오지 마라 할복해라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더군요. 일본 올림픽 위원회 공식 계정은 이미 항의 댓글로 마비되어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었습니다. 사토 켄지. 그는 이 산속에서 밥을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겁니다. 그의 30년 커리어는 한국 매니저의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저 바깥의 눈덩이처럼 산산이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내려와 메인 미디어 센터에 도착했을 때 붕괴의 여파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일본 홍보관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화려한 조명과 홍보 도우미들로 북적였을 그곳은 마치 폐가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토 위원장의 사건이 터지자마자 본국에서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온 탓이겠죠. 일본 기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프레스 센터를 빠져나가고 있었고 입구에 세워져 있던 사토 위원장의 등신대 배너는 누군가에 의해 쓰레기통 옆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반면 그 맞은편에 위치한 코리아하우스는 정말이지 말이 안 나오는 풍경이었습니다. 저기요. 줄 좀 지키세요. 저도 한국 음식 좀 먹어봅시다. 미디어 센터 로비가 터져나갈 듯 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전 세계 방송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한국 부스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사토가 걷어찼던 그 제육볶음과 한국 선수들이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취재하기 위해 서로 밀치고 당기며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음식입니다. 한 미국인 리포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국 도시락을 카메라에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사토 위원장이 질투해서 엎어버렸다는 전설의 K푸드.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이 매콤한 향기 믿을 수가 없군요. 이건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토 위원장의 난동이 한국 음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한국을 망신 주려고 했던 그의 행동이 오히려 한국을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꼴이 되었죠.
저는 그 혼란스러운 풍경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판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머니를 뒤지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제 손에 잡힌 건 아까 산 위에서 한국 매니저가 고생하셨습니다. 라며 슬쩍 쥐어준 작은 핫팩 하나였습니다. 그냥 핫팩이 아니었습니다. 겉면에는 삼성 군용 등급이라는 문구와 함께 작은 쪽지가 붙어 있더군요. 오늘 통역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부스에 오시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팀 코리아. 순간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쩔쩔매며 고생했다는 것을요. 거만한 사토 위원장은 저를 하인 취급했지만 한국은 저를 동료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기술의 격차? 자본의 차이? 아니요, 진짜 차이는 바로 이 품격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한 자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냉혹한 시스템의 칼날을 들이대지만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나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눈 덮인 산. 그곳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며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을 사토 위원장을 생각하니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 구조대가 도착한다 해도 그는 예전의 그 당당한 위원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가 건드린 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2026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호랑이의 코수염이었으니까요. 후. 저는 한국산 핫팩을 꽉 쥐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손바닥으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승자가 누구인지 메달 색깔을 확인해보지 않아도 이미 결정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후. 저는 창문에 서린 김을 손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 저 멀리 산등성이에는 사토 위원장이 남기고 온 일본 제국의 낡은 자존심이 눈보라에 파묻히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이 버스 안은 다릅니다. 서울의 어느 카페에 와 있는 것처럼 밝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미래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 스태프는 벌써 태블릿 PC를 켜고 내일 있을 개막식의 동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한나라의 올림픽 위원장을 시스템으로 처단하고 온 사람들 치고는 너무나도 덤덤한 표정입니다. 마치 길 가다 돌부리 하나를 치운 것처럼 그들에게 사토 위원장의 난동은 그저 처리가 완료된 오류 로그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손에 쥐어준 핫팩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국을 그저 도와줘야 할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고 우리가 올림픽의 주인이며 너희는 그저 손님일 뿐이라고 말이죠.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보십시오. 미국 코치진은 한국 도시락에 영양성분표를 찍어가며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감탄하고 있고 프랑스 선수들은 한국의 스마트폰 번역기를 보며 마법 같다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존심 강한 독일 기자들조차 한국의 프레스센터 와이파이 속도를 찬양하며 기사를 송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이라는 핑계로 멈춰 서 있을 때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고 닦아왔던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낡고 병든 유럽 시스템이 무릎 꿇고 배워야 할 스승이자 잠시라도 방심하면 순식간에 추월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두려운 경쟁자였습니다. 마르코 씨? 그때 제 옆에 한국 스태프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싱긋 웃더군요. 숙소 도착까지 5분 남았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내일 개막식 때 저희 VIP 라운지에 한번 놀러 오세요. 따뜻한 김치찌개 준비해두겠습니다. 그 여유, 그 자신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라찌에 꼭 맛보러 가겠습니다. 버스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밀라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저 화려한 조명들보다 한국팀의 검은색 패딩 뒤에 박힌 코리아라는 5글자가 더 빛나 보였습니다. 2026년 오늘 밤. 올림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저는 이미 금메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버렸습니다. 이 차가운 이탈리아의 겨울을 가장 뜨겁고 완벽하게 지배한 나라 대한민국. 그들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영하 22도의 혹한속, 콧대 높은 유럽과 자존심 센 일본마저 압도해버린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밥심. 듣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웅장해지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춥다고 불평할 때 실력으로 증명하고 남들이 비웃을 때 기술로 제압하는 모습. 그리고 뒤에서는 따뜻한 핫팩 하나 건넬 줄 아는 그 여유와 품격까지.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또 어떤 기적 같은 드라마를 써내려갈까요? 그 벅찬 감동의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